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삐뚤어지셨어요. 뭐야, 이게 다냐? 그리곤 봉투를 밥상에 탁 내던지셨습니다. 봉투에서 튀어나온 현금이 밥상 위로 흩어졌죠. 미라는 명품백을 사왔는데 넌 고작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어서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정성이면 다야? 정성의 표현은 돈의 액수다. 어머니, 동서도 나름 노력한 거잖아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몇 년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깐깐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좋아하시던 막걸리 취한 것도 아닌데요. 서연아, 내가 완전 바보였다. 네가 진짜 백이었는데 네가 우리 집 보배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어요. 영업팀에서 일하는 2년 선배였죠.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라며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아직 여행 트렁크도 정리 안 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 2개를 들고 서 계셨어요. 김치통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파 쿠션도 들어보고 싱크대 서랍도 열어보셨습니다. 마치 집 감정사가 온 것 같았어요. 집이 깔끔하네. 살림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서연아, 너 직장 그만둘 생각 없지? 네? 당연히 계속 다닐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놀면 어떻게 살겠어? 어머니, 제가 일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 맞벌이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 월급 날이 언제야? 25일이에요. 그래? 잊어버릴까 봐 내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을게. 정말로 부엌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 월급날을 시어머니가 체크하신다니 상사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동그라미를 3번이나 덧칠하셨어요. 잊어버릴 리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너희 생활비는 얼마나 쓸 생각이야?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계산도 안 하고 살림을 해? 내가 봐줄게. 가계부 있어?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가 거지 되는 거야. 내가 매달 체크해 줄 테니까 가계부 써. 체크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우리 용돈도 주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도 되니까 너희는 그냥 열심히 모아. 용돈 이야기가 나오자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100만 원씩만이라니 만자를 왜 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월급이 250만 원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어머님 가계부 체크해 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님 노후 관리 해드려야죠. 가계부 쓰시죠? 안 그러면 거지 된다면서요. 아버님 퇴직금이랑 연금 얼마나 되시는지, 매달 지출은 얼마인지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세요.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약할 부분 컨설팅 해드릴게요. 어머님, 이래봬도 저 격리해요. 계산 잘해요. 특히 어머니 화장품이랑 옷 구매 내역도 꼭 가져오세요. 브랜드별로 가성비 분석해드릴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입을 뻥긋뻥긋 하시다가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걱정돼서 그렇지. 어머님, 저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네? 그날 이후로 가계부 이야기는 쏙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만 두고 허둥지둥 나가셨어요. 남편은 뒤늦게 방에서 자다가 나와서는 머리를 긁적이며 누가 왔다 갔냐 그랬습니다. 결혼 후 천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님을 처음 봤는데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까지 풀세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머, 우리 첫째, 오늘도 역시 품격이 다르네. 이 갈비찜 첫째가 만든 거야. 서울 유명 호텔 출신 셰프한테 배웠다네. 바쁜 와중에 요리학원도 다니고 여자는 저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흘겨보셨죠. 저는 신경 안 쓰고 태연하게 음식들을 접시에 담았어요. 형님이 준비한 갈비찜은 이미 시어머니가 접시에 예쁘게 담으셨죠. 레스토랑처럼 소스까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와 동그랑땡, 삼색전은 시어머니가 한눈 팔기도 전에 구석으로 밀려났죠. 마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긴 조연처럼 식탁 끝에서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좀 봐.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 요리도 호텔 수준이고. 이게 진짜 배기 며느리지. 어머니, 동서도 전이랑 잡채 엄청 공들였던데요. 전? 잡채? 그거야 아무나 만드는 거지. 뭐 요즘은 애들도 유튜브 보고 만들잖아. 이 갈비찜 봐라. 이런 게 클라스지. 저는 조용히 형님의 갈비찜을 맛봤어요. 순간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 항아리를 엎은 것 같은 짠맛이었죠. 젓가락에 집힌 갈비 하나로 일주일치 나트륨을 섭취한 기분이었어요. 아유, 갈비찜이 많이 짠데. 당신이 싱겁게만 먹으니까 그렇지. 첫째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짜네 마네. 그냥 주는 대로 드셔요. 나 혈압약 먹는 거 알잖아. 이렇게 짜면 못 먹어. 그럼 조금만 드세요. 첫째 기분 상하게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잡채를 먹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음식들을 드시더니 연신 젓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둘째 잡채는 맛있네. 아, 이 동그랑땡도 아주 맛있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이다.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혈압 생각해서 싱겁게 했어요. 싱거운 게 뭐가 좋아? 그런 맛이 없잖아. 어머니, 아버님 약 드시잖아요. 그래도 명절엔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지. 영감 입맛 맞추면 다른 가족들은 뭐 맛없지. 으이그. 그래도 갈비는 너무 짜네. 당신 양념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3병을 다 넣더니. 3병? 시판 소스 넣은 거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형님표 갈비찜은 시판 양념 소스로 만든 갈비찜이었죠. 순간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형님이 재빠르게 캐치했습니다. 형님이 화제를 돌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준비한 한우 선물 보셨어요? 1+++ 등급이에요.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는데 그것도 물량이 없어서 간신히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요. 아이고, 역시 우리 첫째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둘째는 뭐가 좋았니? 제가 준비한 사과 박스를 보시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과? 이게 전부야? 동네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첫째는 50만 원짜리 한우인데 너는 사과만 가지고 왔니? 어머니, 이거 청송 꿀사과예요. 당도가 15브릭스가 넘는 최상품이에요. 브릭스고 뭐고 사과는 사과지. 한우하고 비교가 되나? 맞아요. 비교는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들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저는 따로 준비한 돈 봉투도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따로따로 드렸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어머, 용돈이니? 네, 어머님. 그리고 이 사과는 아버님도 드실 수 있어요. 아버님, 한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드시잖아요. 맞아. 의사가 적색육 먹지 말라더라. 사과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혈압 관리에도 좋대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둘째가 날 이렇게 생각해주네. 이 사과 정말 달고 맛있다. 저도 어머님 건강 생각했는데. 형님 갈비찜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짠 거 좋아하시니까 딱이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버님은 건강상 못 드시니까 어머니라도 맛있게 드셔야죠. 시어머니는 갈비를 먹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말 짰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형님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제게 귓속말을 하셨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해. 명절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형님과 함께였어요. 형님은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패션쇼장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우리 첫째는 머리 봐도 모델 같네.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서도 예뻐요. 둘째? 둘째는 좀 그렇잖아.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살도 많이 쪘고. 저는 거울을 슬쩍 봤어요. 까무잡잡하다기보다는 건강한 구릿빛이었고 통통하기보다는 볼륨감 있는 편이었죠. 첫째처럼 관리 좀 해봐라. 피부과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하고. 어머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요. 시간이 없다니. 시간 없다는 거 다 핑계다. 예뻐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야.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내 아내 외모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모습이 제일 좋아요. 너는 눈이 삐었니? 엄마, 아빠가 왜 엄마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통통하고 복스러워서래요. 다 사람마다 매력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 표정이 묘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아이, 그때 정말 예뻤지. 지금 둘째랑 똑같았어. 그때랑 지금이 다르지. 세월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른 법이야. 그래?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형님이 불편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마른 게 트렌드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트렌드보다는 건강을 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BMI가 가장 이상적이래요. BMI? 그게 뭔데? 체질량 지수예요. 건강의 척도죠. 형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BMI를 계산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체중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하얀 피부가 고급스러운데.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들 만나는데요. 다들 제 피부톤이
엄청 건강해 보인다고 부러워해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런 피부를 갖고 싶어서 선탠하러 다닌대요. 그건 외국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봐요. 헤헤. 시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어요. 둘째 말이 맞아. 건강한 게 제일 예쁜 거야. 첫째야,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라. 애 가지려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 저번에 밥 먹는 거 보니 새 모이만큼 먹더라. 저는 안 해요. 안 하긴. 아유, 그러다가 거식증 와. 적당히 해. 다들 그만해. 다들 예쁘면 됐지. 하지만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더니 정문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폐업.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다행히 남편은 결혼하면서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했어요. 하지만 남편 월급 하나로는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퇴직금 정산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와 망연자실해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너 집이니? 왜 이 시간에 집이야? 어머니, 회사가 부도 났어요. 부도? 정말? 너 일부러 그만둔 거 아니고? 어머니, 제가 왜 일부러 그만둬요?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면 그냥 때려치우잖아. 결혼하면 애 가진다는 구실로 일 그만두고. 빨리 다른 데 구해. 너 우리 아들 혼자 고생시킬 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취업 독촉 전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9시 정각 알람처럼 울렸습니다. 오늘은 어디 면접 봐? 오늘은 2군데 서류 넣었어요. 서류만? 면접은? 서류 통과해야 면접을 보죠. 첫째는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는다던데 너는 안 되니? 일주일 후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와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500만 원 올랐어요. 정말?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받는구나. 동서는 어때요? 재취업 힘들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경력 단절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네,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거 소개해드릴까요? 계약직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계약직이라도 감사하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야?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생각해 볼게요, 형님. 생각은 무슨? 당장 부탁해야지. 첫째야, 네가 둘째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지만 서류조차 통과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가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돌아온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오늘 면접은 어땠어? 떨어졌어요. 또? 벌써 몇 번째야. 너 면접 태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뭐해? 열심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결과가 중요하지. 첫째는 지금 다니는 곳도 한 번에 붙었다던데. 전화를 끊고 열불이 났죠.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알바라도 해라. 마트 캐셔라도 하면 돈은 벌잖아. 아유, 여보.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소연이가 어련히 잘하겠지. 현실을 봐야지. 첫째는 승승장구하는데 둘째는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고정하세요, 어머니. 동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요즘 젊은 사람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딨니? 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만 있는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기로요. 실직 3개월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좀 계단에서 굴렀는데. 어? 엄마, 어디요? 지금 어디세요? 119 타고 가는 중이야.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아.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L3, L4 두 군데나 골절됐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어요. 마비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네, 내일 긴급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원무과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척추 수술은 800만 원 정도고요. 입원비 검사비 포함하면 1,000만 원은 예상하셔야 돼요. 1,000만 원.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어요. 잠시 후 응급실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실비보험 있으시죠? 있지. 다시 원무과로 가서 물어봤어요. 실비는 되는데요. 이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본인 부담금이 커요. 실비 적용해도 600만 원은 내셔야 돼요. 600만 원이요? 네, 나사못이랑 특수 의료기기가 다 비급여라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금방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병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600만 원이면 내가 신용대출 받을게. 금리는 좀 높아도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정말.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안하긴. 장모님이잖아. 나한테 어머님이야. 가족이라고. 걱정 마. 내가 지금 폰뱅킹으로 신청할게.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10분 만에 600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2달은 꼼짝없이 입원해야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요. 사돈이 다치셨다며?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미끄러지셨대요. 조심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병원비는? 저희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남편이 대출받아서. 헐, 너 우리 아들 빚쟁이 만들었니? 아이고 세상에. 이래서 돈 없는 집이랑 사돈 맺으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검사 마치고 휠체어에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늦게 알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병실을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보시고 가셨어요. 다 들었어. 돈 없는 집이라고.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집만 됐구나. 서연아, 너무 미안해. 최서방한테도 정말 미안해서. 엄마 왜 그래?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세요. 내가 퇴원하면 일해서 그 돈 꼭 갚을게.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아프신 중에도 저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직 상태라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쯤 남편도 일이 크게 없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가정 상황이 말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래도 며느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비상금을 긁어 모아 겨우 3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생신 당일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형님이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선물을 꺼내는 순간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온 신상 가방이에요. 어머니 생각해서 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니? 백화점에서 보고 갖고 싶었던 건데. 우리 큰며느리가 정말 센스가 있구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들어보세요. 가볍죠? 정말 가볍네.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차례를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더니 바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길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이게 다니? 겨우 30만 원? 요즘은 애들 용돈도 이렇게 안 준다. 너는 시어머니 생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생신 때는. 다음은 다음이고 그게 무슨 핑계야. 시어머니는 봉투를 밥상 위로 휙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던지셨는지 봉투에서 돈이 다 튀어나왔죠. 돈다발이 된장찌개와 김치 위로 흩어졌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얼어붙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 생각은 아닌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를 내셨으니 자존심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셨죠. 이런 푼돈으로 응? 날 무시하는 거야? 응?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됐어. 이런 돈은 필요 없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대신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준비한 건데요. 뭐? 네가 지금 며느리들 앞에서 엄마한테. 당장 그만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실수한 거잖아. 30이면 어떻고 10이면 어때? 성의가 중요한 거지. 이 성의를 이렇게 짓밟으면 되겠어? 큰 며느리 좀 봐요. 이게 며느리의 차이라고요. 하나는 명품 가방 사오고 하나는 돈 없어 내 아들 대출이나 받게 하고. 아이고 속상해. 어머니, 동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거잖아요. 고정하세요.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니? 내가 오늘 일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당신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실수를 했으면 어른답게 먼저 사과를 해. 어디서 고집을 부리면서 어거지를 부려? 내가 오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을 많이 하네. 시아버지께서는 식사를 끝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떨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도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삐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의 모욕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형님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죠. 평소 형님과 단둘이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어요. 형님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강남의 번화한 카페였습니다. 형님은 늘 그렇듯 비싼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죠. 동서, 왔어? 앉아봐. 내가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동서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돈 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 좋은 기회요? 무슨? 투자야. 내가 아는 곳인데 월 10%를 보장해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지? 월 10%라니 형님 말대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었어요. 저는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높은 수익률은 대부분 사기였죠. 하지만 형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매달 정확히 수익금이 들어온다. 나도 처음에 지인한테 소개받았을 때 의심했는데 정말 믿을 만한 곳이야. 동서도 조금씩 시작해봐. 인생 역전의 기회야.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 거야? 형님, 마음은 감사해요. 정말 고맙지만 저 지금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요.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형님은 제가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얄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그 모욕적인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동서, 지금 전세로 살지? 전세자금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대출도 쉽게 나와.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네? 전세 담보대출이요?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은 무슨?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월 10%면 대출이자 빼고도 떼돈 버는 거야. 동서 평생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래? 어머님 앞에서도 이제 기펴고 살아야지.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 엄청 물질주의 세속주의야. 동서가 돈 잘 벌면 아마 그때부터 대하는 게 달라질걸? 나 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하라니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말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위험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세담보는 정말 무리예요. 위험하다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벌써 6개월째 받고 있다니까. 동서는 참 그렇게 겁이 많아?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큰 돈 벌고 싶으면 리스크를 당연히 안고 가야 하는 거야. 형님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자신을 못 믿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형님, 정말 좋은 기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전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없어요.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좋은 기회를 줘도 싫다는데 내가 어째?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다. 난 분명 동서한테 기회 줬어. 형님이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비싼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남은 커피를 혼자 마시며 씁쓸했습니다. 형님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학 동창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나야. 잘 지내지? 혹시 아직도 구직 활동 중이야? 우리 회사에 마케터 자리가 났는데 관심 있어? 정말? 어떤 일인데?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이야. 기본급은 적지만 판매 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받아.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은지의 추천을 믿고 바로 채용해 주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SNS 마케팅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구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파악했어요. 그리고 과감한 시도를 시작했죠. 유명 유튜버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리 상품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제안서를 계속 보냈어요. 드디어 한 유튜버가 응답했죠. 그 협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하루 만에 주문이 1000건을 넘어섰어요.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놀라워했죠. 서연아,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마케팅 3년 차인데 너만 못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이 아니라 재능이야. 사장님도 너 때문에 완전 신났어. 이번 달 커미션 기대해도 좋을 거야. 입사 한 달 만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의 커미션까지 200만 원이 넘었어요. 2달째는 350만 원, 3달째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월 커미션이 5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이번 달 월급이 500만 원이 넘어. 뭐? 정말이야? 와, 당신 정말 대단해. 내 아내가 이렇게 능력자였구나. 오늘은 축하하러 오랜만에 외식하자. 남편의 기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집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제 몫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소박하게 하고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때로는 성실함과 저축만이 답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서연 씨, 이번 달도 최고 실적이에요. 서연 씨 덕분에 회사가 사네 살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어요. 인플루언서들과의 네트워크도 넓혀갔죠. 넉 달째가 되자 월 수입이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달째는 800만 원에 육박했고요. 저축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늘어갔죠. 돈이 모여가니 힘든지도 모르겠고 신만 났죠. 그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시부모님께 외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개인 일정이 있다며 불참했어요. 저희 부부만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에 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댁에 들러 차를 마시기로 했죠.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이게 뭐야? 화장대 서랍에 있는 이 서류가 뭐냐고?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희도 불안한 마음에 따라갔어요.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2억?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겨두었던 서류가 들통난 것이었어요. 거실로 나온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게... 아파트 담보대출 2억? 내가 모르는 사이에 2억을 빌렸다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 받았네.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디에 썼어? 첫째가 소개해준 투자가 있어서. 뭐? 투자? 시어머니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추천한 투자처가 있었다고요. 월 1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형님이 제게 추천한 그것 같아 보였어요. 미라가 먼저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고. 6개월이면 2배로 불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말을 믿으셨어요? 월 10%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형님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저는 그때 형님이 저에게도 투자를 권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세담보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던 그날이요. 그래서 언제부터 수익금을 받기로 했어? 다음 달부터 받기로 했어. 첫째가 3개월 뒤부터 수익이 나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시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60년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죠. 어머니, 그런 투자는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회수하시는 게. 얘가 뭘 모르고 이상한 소리야? 미라 걔가 얼마나 똑똑한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애가 이상한 걸 하겠니? 그래도 2억은 이거 잘못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큰 돈이니까 큰 돈을 버는 거지. 당신은 평생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완전히 형님의 말을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자 계약서나 증빙 서류는 받으셨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해? 가족끼리 믿고 하는 건데. 너는 네 형님을 못 믿는 거니?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첫째가 약속한 수익금을 들고 왔다는 것이었죠. 온 가족이 급히 시댁에 모였습니다. 형님이 명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0만 원이 든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어머니, 첫 달 수익금이에요.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아이고, 정말이네. 1,000만 원이야, 여보. 이것 좀 봐. 첫째가 해냈어. 정말 1,000만 원이네. 시어머니는 돈을 세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도 반신반의하던 표정이 풀어졌어요. 현금의 위력은 대단했죠. 봤어? 내가 뭘 했어? 첫째를 믿으라고 했잖아. 이제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어머니, 원금 회수가 중요해요. 이자만 받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원금 타령이야. 이제 겨우 첫 정산이잖아. 시어머니는 완전히 신이 나셨습니다. 당장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1,000만 원을 받은 기념으로 외식을 하자는 것이었죠.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형님은 겸손한 척하며 앉아 있었죠. 우리 첫째가 얼마나 똑똑한지 대기업 다니면서도 투자까지 해서 돈을 버니. 둘째야, 너도 좀 배워. 어머니, 동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권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런 기회를 못 잡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 중에 형님이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눈빛이 번들거리며 말했죠. 어머니, 사실 VIP 투자 상품이 있어요. 5억 이상 투자하면 월 15%를 보장해 준대요. 어머니도 자격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들었죠. 15%? 정말이니? 아이, 잠깐.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냥 지금 수준으로 그냥 만족해. 이런 컵들은 많아서? 어머니, 저도 아버님 의견에 동의해요. 지금 받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투자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니? 맞아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죠. 형님과 시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현금을 본 시어머니는 이미 넘어간 상태였죠. 그리고 시어머니 첫 수익금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 수익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한번 크게 들어올 거라 겉으로 자신만만해 하셨지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걸었죠. 준서가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 투자금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후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 회사가 먹튀를 했습니다. 뭐? 사기? 그럼 우리 돈은 모두 날아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2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사실 저희도 너희도 저희 집도 담보로 3억 5천 대출 받았어요. 그것도 다 잃었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해 했어요. 두 집 모두 파산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저도 속았어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건 정산이 안 들어와서 일단 내가 개인 돈으로 드린 거였어. 어쩜 좋아. 초반에 받은 수익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수법이었어요. 형님도 결국은 피해자였던 것이죠. 모두가 울며 절망했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 어쩌죠? 이러다가 두 집 모두 경매로 넘어가요. 저희도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더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었어요. 아주버님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은행 직원이 말하길 다음 달 15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고요. 두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가득한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당장 은행에 다녀올게요. 일단 연체된 이자부터 해결해야죠. 뭐? 네가 무슨 돈이?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는 그날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체된 이자를 대납했어요. 가족을 잃는 것보다 돈이 중요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서연아, 네가 어떡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머니, 지난 일은 잊으세요. 지금은 가족이 힘을 합칠 때예요.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죠.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동서 무시하고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형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짜 보물을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형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2달 후 결국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30년간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행히 금매로 빨리 팔렸죠. 서연아,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시골에 작은 집이 있거든. 여기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또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주버님 부부도 집을 처분했습니다. 3억 5천에 팔아 담보대출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실 신용 대출도 있었어. 나랑 아내가 각각 1억씩 총 2억을 더 빌렸었어. 아니, 뭐? 2억을 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형님이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8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겨우 일부를 갚을 수 있었죠. 저는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형님 부부가 지낼 집을 구해드렸어요.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형님이 박스를 나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동서, 아니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널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됐는데도 네가 우리를 도와줘서. 형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그렇게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명품도, 직장도, 집도, 자존심도 다 버렸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형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뜻밖의 제안에 형님이 놀랐죠. 형님,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실래요? 온라인 마케팅인데 형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못 배운 저도 이렇게 잘하는데 형님이 하시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 노하우. 정말? 나를
날 받아줄 거야? 당연하죠. 우린 가족인데요.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죠.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동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번엔 절대 욕심 안 부릴게. 시부모님이 시골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죠.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갚으마.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보낼게. 정말 고맙다, 둘째야. 네 은혜는 죽어도 못 잊어. 모두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죠. 형님과 함께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형님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되었죠. 서연아, 이번 상품 판매량이 대박이야.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정말 되네. 나도 이제 제법 마케터 같지? 형님, 진짜 대박. 시골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유기농 채소들이었어요. 매주 빠짐없이 보내주셨죠. 추석이 되어 모두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죠. 우리 서연이 왔구나. 많이 보고 싶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트렌드에 맞게 다이어트 중이죠 뭐. 어머님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서연아, 아휴, 내 딸. 네가 우리를 살렸다.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우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가 진짜 보물을 몰라봤어. 돈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보물이더구나. 3년 후 저는 제 이름을 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쇼핑몰의 유기농 식품 공급처가 되셨어요. 아주버님도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셨죠. 가끔 온 가족이 모이면 그때 일을 추억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